안녕하세요. 오늘 법인을 설립하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법무사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인 설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간단하지만 아주 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신규 법인 설립의 과정,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볼 거고, 세 번째는 법인 등기, 과태료사항, 법인 운영하시다가 어떤 사항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가민업체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실 건데, 법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초기부터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법인 설립을 왜 해야 되는지, 법인 설립을 하면은 개인 사업자보다 어떤 게 좀 더 용이한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죠. 종합소득세, 소득세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소득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 구간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 법인 사업자는 세율 구간이 매출 비율에 따라서 10%에서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큰데, 보통 개인 사업자 운영하시다가 3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은 아마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쯤 많이 전환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일 겁니다. 두 번째로 법인 사업자는 자금 조달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다든지 자금을 융통을 받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등 공적인 장부가 존재하고, 외부 투자자들이 법인 사업자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주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받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받기가 많이 용이하고요. 이거는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운영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가 대부분 100%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 달리 무한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금 운영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보다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도 지금 아마 정부 지원 사업, 인증 같은 게 아마 잘 마련되어 있을 건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보고서 개인 사업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정부 지원을 받는데 좀 더 혜택을 많이 더 개인 사업자보다는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때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는 법인, 상법상에 운영할 수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왼쪽부터 보시면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 소상공인들께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밑에 대표적인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무법인,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 특수한 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같이 거의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원이 존재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조금 다르지만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면에서 좀 특수 목적인 법인들이 법인을 운영하실 때 많이 활용하는 법인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저희 법인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실 때 많이 채용하는 법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실 건데, 일단 차이는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사가 내부적으로 주식회사보다는 좀 불투명하고, 뭐 지분의 양도 면에서 좀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 보통 저희가 많이 채택하고 있는 회사 형태는 아니고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저희 법인은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을 많이 하고,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금 조달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고, 뭐 지분 양도도 좀 간이하게, 좀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를 통해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생각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인 설립을 할 때 어떤 것을 이제 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5가지 항목으로 대표적인 항목으로 봐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은 이제 법인 상호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관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역구가 시, 성남시, 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뭐 각 시군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같은 관내 안에서는 같은 상호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같은 상호라도 업종 업태가 좀 다르면은 운영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일 상호가 다른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같은 설립하려는 자기 지역 내에 법인이 있으면은 설립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상호를 정하실 때에는 미리 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서 상호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상호를 한번 조회를 해 보시고, 우리가 사용할 상호가 우리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운영할 지역에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 보시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법인 설립을 뭐 바로 당장 할 게 아니라 뭐 2, 3개월 있다가 막 하시는데 꼭 이 상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뭐 상호 가등기 등을 미리 상호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소지사항, 법인의 주소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법인은 주소지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세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이제 너무 법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인은 이제 수도권 내에서 설립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록면허세보다 3배가 중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4번째 목차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목적, 업종업태, 개인 사업자로 치면 업종업태를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데, 법인의 목적은 정관에다가 이제 규정을 해놔야 되는데, 법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다가 기재한 목적의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시는 경우, 당장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실 게 아니시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차후에 목적까지 고려를 해서 미리 정관에 세팅을 해놓는 게 법인 설립할 때 나중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 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해당 목적 사항에 대해 사업 업종에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의 형태가 또 받는 지원 사업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해서 업종 업태를 잘 골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째 키워드는 자본금 사항은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자본금 규정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할 때는 5천만 원 이상이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지 법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은 뭐 5천만 원뿐만 아니라 뭐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까지 자본금의 제한이 없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나중에 처음에는 자본이 많지 않으셔서 최소 자본금으로 설정하셨다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은 적게 세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이제 임원 구성과 주주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이나 주주, 투자자, 본인이 대표자가 되면서 본인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시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진, CEO가 하는 경영진과 지배구조인 주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은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할지에 대한 임원진의 구성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주는 이제 이 회사의 이 법인을 투자할 사람들, 보통 보통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주이면서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외부 투자 유치를 받으셔서 처음부터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까 키워드를 토대로 이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할 때는 이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정관 작성은 이제 아까 위에 키워드처럼 이제 사업의 상호, 그다음에 업종, 업태, 그다음에 자본금에 대한 사항, 법인의 소재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잘 기재해 주셔야 되고, 정관은 법인 설립 때부터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상법상 법 규정 안에서 일반적인 표준 정관으로 세팅이 요구되면서, 만약에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임의로 정관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번 항목 같이 다른 자금 운용에 대해서 나중에 경비 처리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실 때 이런 정확하게 정관 규정을 세팅하지 않은 정관을 이제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운용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정관 세팅부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표준 정관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급여 퇴직금, 유족 보상 등 경비 처리 등 이런 규정들은 잘 처음부터 세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법인 자산을 잘 운영하실 수 있으시고,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 매출이 발생하면은 본인의 매출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지만은, 법인 사업체는 정확하게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경비 처리, 비용 처리도 투명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세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을 잘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처음부터 초기 세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관 세팅을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정관을 설립한 이후에 변경할 수 있는데,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아래쪽에 3번 항목을 보시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주주총회, 이제 아까 지배 구조인 주주들의 결의를 통해서 정관 변경의 의사록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서류 작성을 해야 되고, 아까 5가지 키워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5가지 중요한 정관에 대한 중요한 항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을 할 때에는 아까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서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등기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정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증 절차를 받지 않고 가까운 이제 등기소나 공증 사무실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아까 혹시나 비용 규정이라든지 그 외에 정관의 주요 등기부에 기재되는 키워드가 아닌 사항 정관 변경할 때에는 굳이 공증 절차 없더라도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간이하게 정관 변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관은 세팅을 잘못했다 하시더라도 정관 변경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내를 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법인 설립을 이제 완료한 이후에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개인 사업자는 이제 크게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업자 주소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자 변경 신고만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개설되고, 법인 등기부는 우리 상법 규정 하에 따라서 등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등기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등기 의무를 강제하는 이유는 외부의 제3자한테 이제 공시가 되는 사항, 임원진 구성, 본점 주소지, 자본금 변동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상거래 이제 신뢰성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지켜주셔야지 나중에 과태료 문제를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법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하면은 일단 상법이 정한 등기 의무 기간이 보통 이제 그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지점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 3주 내긴 하지만은 2주 내에 등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등기 사항 변경이 있을 때 우리가 등기 변경을 해줘야 되는지, 이 기간 안에 지켜서 등기 변경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는 아까 키워드에서 자본금,
자본금에 대한 증빙사항으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잔고증명서가 만약에 아까 저희 과태료가 등기기간이 2주, 보통 2주, 보통 웬만한 등기기간 2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잔고증명서가 2주가 지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이것도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는 최근에 발급한 지 2주 내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과태료를 발생하지 않게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에는 위에 대표적인 키워드만 보시면은 임원의 임기갱신, 임원의 임기는 3년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임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기 임원진들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임기는 3년 안에 3년마다 임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 갱신하는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대표이사 뭐 개인 주소지 변경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법인 주소지가 바뀌거나 뭐 지점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주소지가 바뀔 때에는 모두 2주 안에 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받지 않게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등기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등기 과태료 사항이 있긴 하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제가 의사록 같은 걸로 날짜를 저희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크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운영하시다가 가장 많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항이 이 두 가지 항목인데, 임원의 임기갱신, 대표이사 주소 변경 사항입니다. 제가 업무하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보통 임기갱신 건에서 많이 임기갱신 한 30% 비율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대표이사 주소 변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의 비율로 많은 사유로 이 항목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원의 임기갱신부터 보면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취임일로부터 3년, 그리고 감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 내에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내에 3년이 도래했을 때는 신규 임원진 아니면 기존 임원진들이 다시 연임하실지 여부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셔서 갱신 등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지나게 되면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등기부를 보시면은 위쪽에 대표이사 홍길동님 밑에 보시면은 자기의 취임일자가 아래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24일 날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3월 24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아래쪽에 등기부 맨 아래쪽에 최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본인 이름 아래에 본인의 취임일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신규 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에는 본인의 취임일자가 따로 기재되진 않고, 맨 오른쪽 아래쪽에 회사 설립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딱 회사가 설립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취임된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회사 설립 연월일을 체크하셔서 이때로부터 3년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주소 변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는 감사, 또 다른 이사들과 달리 개인 주소지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개인 주소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아무리 관리하는 법무사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사 갔다는지 여부는 수시로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 이 부분에서 과태료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사하셨다 하실 때에는 가까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면제하게 만드는 의사록도 작성도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입일자가 주민등록 초본에 찍혀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5가지 키워드 중에 주소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주소지는 법인의 저희가 국내 어떤 주소지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주소지로 설정이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서울 근교, 경기권 내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대신에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그러니까 서울 특별지역, 그 다음에 서울 근교, 경기권 지역에는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를 위해서 법원에서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 시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저희가 자본금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자본금이 만약에 큰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세금 부분이 3배가 중과되는 세금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지역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빨간색 부분 육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사진을 갖고 왔고요. 서울특별시 근교 이제 경기권 내가 다 과밀억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의 지역은 다 일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내 근교 경기권에서 법인 설립을 할 때 제가 오른쪽에 자본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일반 과세 이제 빨간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인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0.4%, 교육세가 그 위에 등록면허세에서 20% 해서 총 0.48%가 세금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총 발생하는 세금은 1억 원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할 때 4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래쪽 2번에 중과세를 적용한 경우, 이제 빨간 지역 내부에서 법인 설립을 같은 자본금으로 설립할 때에는 0.48%에서 여기 3배가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44%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 세금은 적용했을 때 1억 원 법인 설립하였을 때 144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48만 원에서 세금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인 경우에도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 자본금이 규모가 큰 회사, 뭐 5억 원, 뭐 6억 원, 10억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세율 차이가 많이 크게 차이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중과세 지역은 법인 등록세,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나 교육세뿐만 아니라 법인명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세가 3배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설정은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저희가 설립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도시 내 산업단지. 대도시 내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지역이라도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이제 무겁게 과세하지 않는데, 서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디지털 단지,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해당되고,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아까 빨간 지역 내부라고 하더라도 일반 과세로 파란색 지역과 같이, 일반적인 하얀색 파란색 지역과 같이 일반 과세로 설립이 세금을 납부해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제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도과. 이 부분은 뭐 법인 설립이랑은 설립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랑은 좀 개념이 다르지만은, 나중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자본금을 늘리시게 된다거나,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법인이 이제 빨간 지역 안에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도 뭐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이때 법인을 설립한 지, 아까 빨간 지역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서울권 내에서 뭐 최소 자본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설립을 하셨다가 운용하시고 5년이 지나고 자본금을 늘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때, 그때 늘리시면은 중과세 적용을 피해서 일반 과세로 자본금을 올리실 수 있으시고, 부동산 운용도 좀 용이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26조에 보시면 26조에 해당하는 이제 사업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같은 빨간 지역 내에 법인을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일반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26조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좀 특수한 법인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의료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소프트웨어 뭐 개발, 이런 어플 개발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단지 내 서울특별시, 서울근교, 서울근교 경기권 내에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이 해당 목적이 있으면은 일반 과세로, 중과세 적용이 아닌 일반 과세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를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등록면허세 중과세만 피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요거를 목적을 넣어서 정관의 규정에 넣어서 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세금을 매길 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종만 있는 정관이 세팅되어 있는 법인을 설립할 때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다른 제조업, 도소매업, 다른 등등등 업종이 추가적으로 메인 사업이 쭉 있고 소프트웨어 업종만 하나만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 등록면에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돼서 이제 면제 혜택은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만 사업하시는 경우에만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취급되어서 일반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법인 설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내, 제가 쉽게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어떤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어떤 것을 이제 주의하시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